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눈은 내리고 있지 않지만 당장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하늘은 깜깜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야권도 이렇게 깜깜한 상황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를 재촉하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은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느긋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속내는 느긋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러다 3자 대결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속내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턴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잠시 후에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출금 수사 중단에 반대했던 그때 그 검사를 불렀다. 검찰 수사의 방향이 외압 여부를 조사하는 쪽으로 포커싱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무혐의 결정문 나는 못 쓴다. 라고 당시 주임검사가 거부하자 아니 이게 어떻게 무혐의입니까? 불법 출금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자 그 주임검사를 이례적으로 배제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수사팀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행해진 불법 출금 의혹 발견했지만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라는 보고서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이걸 공수처로 이첩할지 말지를 곧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인턴 면접 중앙의료원 알고 보니 중앙의료원의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피부과외 인원을 이례적으로 증원해줬다. 중앙일보는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민 씨는 과거 피부과를 희망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중앙일보 기자들은 보건복지부가 학회 조율 없이 특정 병원, 그것도 복지부 산하의 중앙의료원에게 피부과 인원을 증원해 준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병원 안팎에서는 이미 조민 씨의 합격이 기정사실화됐다라는 얘기도 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의혹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의 일컬어 후궁 비유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은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조수진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과나 사퇴를 거부하던 조수진 의원이 조금 전 입장을 냈습니다. 고민정 의원에게 미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불과하다는 비유가 아들 낳은 후궁 비유라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잠시 후에 후궁 논란, 때 아닌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에 굉장히 요직이죠. 한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던 정박 씨가 임명됐습니다. CIA 북한 분석원 출신이고 얼마 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 등등 한국이 하고 있는 것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라는 겁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에 정박이 임명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법전 들고 출석한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 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들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이첩, 김학의 불법 출금 이첩될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면접,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턴 면접을 봤다는데
복지부는 피부과 정원을 늘려줘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후궁, 때 아닌 비유 논란입니다. 후궁, 아들 낳았다. 이런 말들 왜 나온 걸까요? 고민정의는 조수진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김재도 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로 꺼내보겠습니다. 어제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고 안철수 대표를 일컬어서 단일화에 몸이 달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사이에 주고받는 말들이 상당히 거칠어졌습니다. 이래서야 단일화가 되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몸이 달아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우리 후보가 만들어져야만이 단일화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면 단일 후보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몸 달아하는 안철수가 안타깝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느긋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일단 우리 당 후보 먼저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그러다간 선거 진다라고 계속해서 같이 경선을 하자, 빨리 하자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조금 전 이야기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공연 시작을 기다리다 지친 관객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뒤늦게 가왕 나훈아가 와도 한참 뜨는 임영웅이 와도 흥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추진하고 공약과 비전 경쟁을 하는 동안 따로 실무 협상을 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우선 단일화 불발을 우려하는 야권 지지층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창창 뭔가 무역 고수들끼리 한 차례 창을 주고받은 것 같은 느낌. 일단은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선거 취재 많이 해봤죠? 그렇죠. 총선 취재도 많이 했고 대선 취재도 많이 해봤죠? 예. 단일화 과정도 많이 지켜봤을 텐데 흥미로워요.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몸이 달았다. 라면 약간 약 올리는 듯한 메시지. 거기에 안철수 대표는 조금 전 발언이에요. 나훈아와 임영웅까지 소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다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양측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단일화로 시선을 모아야 하는 안철수 대표의 입장, 그리고 단일화에 앞서서 자당 후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 양쪽의 입장을 충실히 서로가 대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다만 논의를 하자라고 계속 요구하는 쪽, 그리고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쪽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거부한 쪽이 주도권이 더 있다는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좀 지금 논의에서 좀 끌려간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만 한편으로 또 봤을 때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비호감도를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밀어내는 것만이 능사냐, 또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올 수 있겠죠. 다만 뭐 지금의 그러니까 뭐 양쪽의 의견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상대 지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 약점들을 굉장히 잘 공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도 공연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관심 끌어 뭐 하냐 이렇게 표현했지만 단일화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렇다 그러면 단일화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야권 지지층이 이번 선거를 계속 지켜볼 수 있게 만든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양쪽 다 굉장히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정하 대변인. 네. 안철수 대표의 조금 전 발언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아무리 좋은 공연이라 하더라도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길게 기다렸다가 가왕 나훈아가 오고 임영웅이 온다 해도 관객들의 실망감은 금치 못할 것이다 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양쪽 다 단일화를 해야지, 언젠간 해야지라는 마음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앞선 선거를 통해 봤듯이 단일화하자 유권자가 요구해도 결국 단일화 못하고 선거에서 패배했던 현재 보수 야권의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봤습니다. 이러다 자칫 안철수 대표, 김종인 위원장 감정만상하고 단일화 실패해서 선거 자체도 힘들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와 관측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선거는 창창 김종인 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이렇게 무림 곳에 창대결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야권 지지층의 압박이 결과적으로는 더 세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 지금 외형적으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숨은 그림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해갈 거예요. 다만 그 지점에서 안철수 대표가 비유했던 것처럼 공연 시작하는 거 기다리다가 그냥 다 관객들 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이 한계 역치를 어떻게 잘 극복해 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저는 이번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는 그 유권자들,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압박 때문에 반드시 될 거다. 다만 이게 선거인 명부가 작성이 되고 투표용지가 인쇄에 들어가는 3월 중하순까지도 이 지난한 싸움이 계속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다 보면 안철수 대표의 말도 김종인 위원장의 말도 바뀌면서 야권 후보자의 그 지지도를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좀 전에 이재명 부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그 안에 숨은 그림이 딱 있어요. 어떤 거요? 지금 야권 단일화 관심 많잖아요. 그리고 여당에서 지금 그 박영선 전 장관, 우상호 의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관심도가 제 인상인지 모르지만 야권에 더 가 있어요. 이거를 선거까지 최대한 끌고 가야지 이게 이기지, 어설프게 그 사이에 또 지금 모든 그 정부 정책과 서울시 권한을 갖고 있는 여권에서 무슨 정책 대결한다고 그러면서 뭐 하나 또 부산의 가덕도 같은 거 이렇게 휙 던지고 막 이러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관심을 계속 이끌어 가고자 하는 무림 고수의 창창 대결을 유권자 여러분이 보시고 예. 이게 지난한 싸움이지만 결과적으로 될 거다. 예. 대신에 양쪽에서 그 최종 과정에 어떻게 명분을 가질 건가, 그리고 누가 가장 경쟁력인 후보로 야권 후보가 선출되느냐, 예. 이 모양 이렇게 진득이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박정아 대변인, 단일화는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두 분 다 전망하셨지만 반드시 단일화가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두 분 다 말씀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희 방송에서 단일화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박수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양측이 요구하는 것은 도 아니면 뭐예요? 예컨대 김종인 위원장은 안 대표를 향해서 우리 당으로 입당해, 아니면 우리 당 쪽으로 들어와, 합당을 해 라는 걸 요구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내가 대표인데 어떻게 들어가냐, 통합 경선하자, 교집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에요. 단일화 쉽겠습니까? 이제 저한테 앵커께서 설득이 되셨군요, 그동안. 저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이제 딱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박정아 대변인께는 그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창창 대결을 말씀하기 전에 저하고 대결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싸움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야권의 표현대로 의하면 정권 교체를 가기 위한 교두보이고, 그 과정에서 공감대와 감동을 통해서 어떤 영역을 확장한 예. 또 승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박정아 대변인은 이 단일화 논의가 3월까지 쭉 끌고 가서 동력 있게 이걸 끌고 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벌써 피로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없어요. 당연히 감동이 없죠. 결과적으로 기호 4번 달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될 거냐, 뭐 이런 내용밖에 없어. 그러니까 국민이 감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확장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이미 벌써 김종인 대표가 저렇게 삿바싸움 세게 말로 걸고 있는 거 보면 삿바싸움이지만 단일화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뉴스는 줘야 되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단일화에 내용도 없고 감동도 없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단일화가 설사 되더라도 확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혹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야권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근거를 대겠습니다. 왜 안 되냐. 안철수 대표는 내년 대선은 모르지만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선이 2027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런데 제1야당, 아까 교집합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1야당도 이 생존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호 4번을 단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의힘 후보 없이 그걸 몰아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나 중심으로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이유가 교집합이 없이 너무 정확한 사람들끼리의, 세력끼리의 단일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
뭐 정확한 예측이라기보다는 저의 소망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창하셨으니까 굳이 한 말씀 하는 거 보태면 지금 현재 단일화의 피로도를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실은 정말 힘들다. 좀 이번에는 좀 혼내주자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저는 그걸 압박해내서 결과를 만들어낼 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박정하 전 대변인이 숨은 그림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은 교집합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교집합이 없게 되면 단일화는 실패하는 거고 그 숨은 그림을 잘 찾아내면 단일화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 그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 때 아닌 논란이 일었습니다. 바로 후궁 논란입니다. 조수진 의원의 후궁 발언이 일파만파. 지난 총선 상대 고민정 의원이 먼저 오세훈 전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이번에 서울시장 당선되면 대선 포기하겠다며 또 조건을 걸었다. 광진 주민들로부터 선택도 못 받았으면서 여전히 조건부 정치한다. 아쉽고 또 아쉽다라며 광진 을에서 붙었었던 고민정 의원이 소위 나한테도 졌는데 서울시장이 되겠느냐라는 뉘앙스의 비판 글을 올린 겁니다. 자, 그러자 조수진 의원이 이 글에 발끈했습니다. 고 의원, 오 전 시장을 향해 조롱했다. 천박하다라며 사안 권력의 힘을 얻고 당선됐다면 더욱 겸손해야 할 것 아니냐.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조선시대의 후궁이 왕자를 낳아도 이런 대우는 못 받을 것이다. 라는 비판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하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좋은 대우를 받죠. 근데 그게 이 비유에 적절합니까?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시대적으로 지금 21세기인데 조선시대 운운하는 게 그다음에 또 조선시대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그다음에 후궁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임금님을 전제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또 그런 쪽으로까지 생각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고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왜 후궁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조수진 의원이 만약에 제3자가 특히 어떤 남자 의원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후궁 운운하면 본인은 기분이 어땠을 것인가. 그러니까 맥락을 갖다가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이미지 자체가 딱 들어오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까지 좀 낯이 붉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이 조수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막말 정치, 막말 발언에 대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글은 고민정 의원의 인격을 짓밟고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당사자에게 국민께 사과해야 됩니다. 사죄해야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이다.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고민정 의원은 조수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참고 넘기지 않겠다. 민형사 조치 모두 검토. 조수진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 그러자 조 의원은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다. 인신공격, 막말을 한 고 의원이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어제 팽팽하게 맞붙었고요. 결국 고민정 의원은 조수진 의원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재민 기자, 이 후궁 논란 어떻게 보세요? 늘 중요한 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비유가 논란이 될 때가 많죠. 그럴 때 지금 조수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쳐다본다. 뭐 이런 이제 비유들 많이 쓰는데 결국은 달을 없애버리고 손가락을 남기는 건 결국은 정치인의 잘못인 거죠. 그 논란의 불러일으킨 자체가 뭐 조수진 의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결국 말의 품격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태도에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떤 비유가 있을 때 촌철살인이 되느냐 아니 막말이 되느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면 촌철살인이 되는 거지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면 분명히 막말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뭐 같은 당내에서도 문제지가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줬다.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오히려 달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위해서라도 그 말에 대해서 본인이 빨리 이제 그 뭐 후궁 논란 너무 지나쳤다. 후궁이라는 비유는 그냥 지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얘기하려는 건 이런 거였다라고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사실 어제 계속 내내
본인의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또 계속 밀어붙였죠. 그리고 뭐 예전에도 썼던 표현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계속 강하게 본인의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이 논란을 키웠다. 그런 점에서 뭐 이번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서 과연 본인이 주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본인 스스로가 성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어제 조수진 의원은 5억 원 규모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실랑이도 있었다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고민정 의원 후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이게 저 범죄자 아니에요.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했는데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박수현 대변인님, 저 과정에서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조수진 의원이 기자에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수진 의원께서 이제 언론인 기자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배 기자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에서 좀 더 안타까움이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좀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초선밖에 안 된 그런 정치인이지만 또 선배 정치인으로서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가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정치인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말로 메시지와 그 마음을 전달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로 마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말로 국민의 마음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 말로 굉장히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너무 거기에 몰입하는 것 같아요. 여야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배 정치인으로 보면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조수진 의원이 기자 시절에 썼던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 말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면서 썼던 것이 그 한참 오래된 선배 정치인이 대변인 시절 했던 논평. 옛날 민정당 시절에 민정당 당사를 전문가했던 대학생들을 놓고 그 당시 민정당의 대변인이었던 선배 정치인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사를 점거한 그 당의 대변인이 대학생들이 당사를 방문했다. 이렇게 논평을 했다는 거예요. 점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각한 상황을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넘긴 이런 사례를 본인이 들었던데 조수진 의원도 이제 초선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본인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그런 날이에요. 법정에서는 눈물을 흘렸고 밖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면 그 진심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말씀대로 어제 일을 좀 교훈 삼아서 이제 초선답게 의정활동에 정말 열심히 전념할 때입니다.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할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기자님의 말씀을 제가 명심하기 위해서 손가락 달 비유를 하셨는데 정치인들이 달은 없애고 손가락만 남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 좀 감동했습니다. 예, 같은 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말로 망하기도 하는 게 정치다. 촌철살인은 막말 의미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해야 한다라는 비판을 했고요. 조수진 의원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사과문도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이 아프다. 고민정 의원에게도 미안하다라며 해당 글을 삭제했다라고 오늘 조금 전 글을 올렸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조 의원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조 의원은 사과를 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고민정 의원이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마음이 참 사실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 어떤 취지로 저런 얘기를 했는지 100번, 1000번 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 우리 야권 모두 그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오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일이라고 보입니다. 지난 수년간 스스로 말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일들을 또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도록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다시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좀 전에 저희가 좀 봤습니다만 민주당의 44분의 의원들이 딱
이 건이 터지자마자 아주 민첩하게 나와서 국회에서 얘기한 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 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본인들한테 또 돌아올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사건, 그리고 뭐 정기개혁연대와 관련한 우리 윤미향 의원 사건 때 아무도 특별히 먼저 나서서 얘기하지 않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뭐야 이러고는 갑자기 저렇게 민첩하게 나와서 이거를 막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이슈화 키우고 뭐 이러는 건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누구나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는 상식의 기초에서 모든 것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양쪽에 다 드립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와 정치권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인턴 면접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는데요. 함께 보시죠. 상당히 좀 의아한 대목은 1심 재판에서 허위 입시 스펙 자료 등을 동원하여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다라는 혐의가 유죄를 받은 만큼 부산대 입학 자체가 취소돼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의사 면허도 논란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립중앙의료원에 만에 하나 합격한다 하더라도 이 합격 자격 자체도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중앙의료원 1차 인턴 면접을 봤다고 알려졌습니다. 16명이 지원을 했고 조민 씨 포함이겠지요. 9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7명 정도는 떨어지겠죠. 국가시험 성적은 65% 반영이 되고 의대 성적이 20% 반영이 되고 면접 점수가 상당히 비율이 크네요. 15%나 면접 점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면접이 15%면은 큰 겁니다. 바로 내일 합격자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병원 안팎에서는 이미 합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조민 씨의 합격 기정사실화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게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합격했을 때는 3월부터 의사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턴 의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민 씨가 지난 2019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재명 기자, 어제 인턴 면접은 어떤 면접입니까? 이제 곧바로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 겁니까? 내일 지금 나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16명이 지원했는데 9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7명 정도가 탈락을 하고 거의 2대1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7명은 탈락을 하고 9명을 합격을 할 텐데 내일 발표를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 것처럼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과정에서의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논란이 큰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 국가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턴에 다시 지원을 했고 인턴을 지원한 곳이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할 건데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이 또 이제 거기 지금 정기현 원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모임이었던 더불어 포럼을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 공동대표를 참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까운 그러니까 대통령 가까운 원장이 있는 곳에 인턴을 지원했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또다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자체가 지금 가뜩이나 의사 자격을 주느냐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턴까지 그렇게 합격을 하고 나면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의사 국가고시 합격 논란 당시에 조민 씨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이른바 의사 못 받기, 의사 알 받기 행위는 좀 멈춰야 된다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는데
의사 국가고시를 치른 것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정부 산하의 중앙의료원에 지원해서 만에 합격을 했을 경우에 대법원까지 가서 1심 판결처럼 유죄가 나오면 의사의전원에 합격한 자격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건데 이미 한창 진행이 됐잖아요. 의사고시도 합격하고 만약에 중앙의료원 인턴도 실시해서 인턴 의사로서 진료본 수많은 환자들은 어쩔 거며 이거 법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만약에 아직은 무죄 추정이니까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뭐 부산대 의전원이나 뭐 아니면 고대도 그 다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멀리 갔다고 해도 다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되겠죠.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정경심 네. 교수의 판결과 관련해서 네네. 입시 자료가 허위라는 것은 1심 재판부의 명백한 판결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부산대학교 총장이었다면 저는 일단은 조민 씨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합격을 취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조민 씨가 예컨대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이걸 무죄를 갖다 받았다 정경심 교수가 그랬을 때는 소급적으로 그 무효가 된 것이 그것이 무효다 해가지고 다시 재판을 통하거나 이렇게 구제를 받는 게 조금 더 보다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인데 국립이고요. 중앙이고요. 의료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원 중에 국립중앙자 들어가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고 어디 있냐면 저기 을지로에 있거든요. 1958년도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법이 따로 법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공보건의료가 어떤 것이냐? 제가 사업을 쭉 봤더니 그 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노인성 질환이나 희귀난치 질환이나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주로 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혜택도 굉장히 많아요. 이 의료원에는 우리나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공무원도 파견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지금 뭐 피부과를 증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피부과를 늘리는 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과연 할 일이냐.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국립중앙의료원이 지금 상황에서 쓸데없는 또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중앙일보는 이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 살펴보시죠. 돌연 피부과를 지원했다라는 것 함께 보시면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미 씨가 레지던트 수련을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라고 과거 밝힌 바가 있었다. 그런데 복지부가 통상의 과정이 학회와의 조율 후에 증원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1명을 증원해줬다. 그러니까 TO를 1명 증원해준 겁니다. 통상적인 증원 절차는 학회가 수련 환경 등을 감안해 숫자를 조율 후 복지부가 최종 승인하는 방법인데 이 학회와의 조율 절차를 생략했다. 김정수 대한피부과학회 교육이사 한영대 교수는요. 지속적으로 복지부가 정원을 줄여왔는데 느닷없이 특정 병원에 그것도 증원했다고 일방 통보를 해서 다들 분개하던 상황이다라고 밝혔고요. 더군다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서 복지부의 입김 의혹을 중앙일보는 제기하고 있는데 박정화 대변인. 네. 수많은 의원과 수많은 병원 중에 왜 정부 산하의 중앙의료원을 선택했을까? 알고 봤더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의료원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더라. 라는 게 중앙일보 시각이고 거기에 더 한 걸음 파보니까 복지부가 정부가 갑자기 피부과 정원을 학회와 조율 없이 하나를 증원해줬는데 조민 씨가 가고 싶었다는 게 또 피부과더라. 뭐 일단은 다 중앙일보의 시각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이제 중앙의료원이 요즘에는 이제 병원들이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보다는 사실은 의료 기자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앙의료원 피부과에 있는 의료 기자재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병원들보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리고 의료 수가도 굉장히, 의료 치료비도 굉장히 적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중앙의료원이 굉장히, 중앙의료원의 피부과가 선호되는 그런 곳인데, 앞서 쭉 보신 것처럼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오늘 중앙일보의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래요. 근데 중앙일보가 전혀 개연성이 없이 쓴 건 아니고, 앞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던 것처럼 뭐 느닷없이 그 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가 증원이 되고, 예. 그 다음에 거기 중앙의료원 원장이 또 대통령의 굉장한 측근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잘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조민 씨가 중앙의료원의 피부과 인턴 과정에 응시한 거는 신의 한 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의 뭐 조민 씨의 정보력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력인지 굉장히 아주 잘 선택한 거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전 조금 다른 겁니다만 두 가지 장면을 좀 소환하고 싶어요. 첫째 하나는 작년 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예. 라고 했던 장면 하나. 그 다음에 어제 또 있었습니다만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임식을 하면서 느닷없이 조국 장관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받았을 그 피해, 고통,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과연 여권에서 갖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상이 이런가? 만약에 이렇다면 지금 제가 오보이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중앙일보의 기사가 사실은 너무 많은 개연성과 충분한 인상을 갖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마음에 굉장히 참 사실이라면 씁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물론 박수현 대변인 의사고시에 현재로선 합격을 한 신분으로서 어떤 병원의 면접을 보는 것은 뭐 조민 씨의 전적인 권한과 자유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박정아 대변인이 문제 제기한 것이 공교롭다, 신의 한 수다,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앞서 정경심 씨의 유죄받은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경심 씨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논문을 어떻게 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인턴을 어떻게 하고, 있지도 않은 표창장을 어떻게 하고, 공교롭게 또 아는 측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의구심들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박수현 대변인은 어떠세요? 예, 뭐 그런 중앙일보 기사의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박정아 대변인 말씀 뭐 인정하죠. 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 하나는 자, 그 조민 씨와 관련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1심 판결은 나왔지만 진행 중이고, 정경심 교수는 그 조민 씨 관련한 스펙 관련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100% 무죄를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건 뭐 다투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그 말씀하셨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또 조민이라고 하는 한 청년은 자신의 인생이 달린 인생의 과정을 고통스럽지만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적어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조민이라고 하는 청년의 인생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으로 그것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만 일반적인 국민들의 한편의 감정으로는 어떤 거냐면, 1심 결과만 갖고도 사실 저런 것들을 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공직자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나 그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 적어도 존엄한 개인으로서 조민의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개연성들이 짜맞춰주고 있지만,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앵커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저렇게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는데 정작 중앙의료원의 입장은 뭐냐라고 인터뷰를 한 기사의 내용이 지금 발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 의혹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려면 당연히 기자가 중앙의료원에 취재를 해서 입장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사를, 그 개연성을 마치 확신적 사실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터뷰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균형 있는 기사라면
설사 저런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사라면 중앙위원회 입장을 물어보고 그걸 균형 있게 반영을 하고 그리고 예.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일 뭐 결과 여러 가지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두 가지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해 교육부 장관은 조미 씨의 경우는 정유라 씨의 경우와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민 씨의 경우에는 이미 검찰이 먼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거를 들어보면 검찰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었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들으셨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뭐 굳이 검찰한테 달라고 그러면 줄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은 공기관이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정유라 씨 경우 못지않게 명명백백한 사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관께서 왜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 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오늘 1심 선고가 나는 날입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최강욱 의원이 재판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내용일지 다시 한번 보시죠.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줬다라는 의혹으로 최강욱 의원 오늘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2017년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대표. 오늘 1심 선고 공판 앞두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 해당 확인서 토대로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을 해서 합격을 했다. 만약에 오늘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혐의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혐의입니까? 최강욱 의원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지금 오늘 나올 이제 1심의 혐의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본인의 법률 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인턴 확인서를 써줬는데 그 인턴 활동이 가짜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오늘 판단할 텐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턴에서 두 차례 발급이 됩니다. 2017년 10월 달에 한 차례 발급되는데 그때는 같은 해 10월에서 1월에서 10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매주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 이런 확인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2018년 8월 달에 두 번째 증명서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이 그때는 2017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그 기간이 더 늘어났죠. 매주 8시간씩 활동 시간도 달라지고요. 활동을 했다. 이런 인턴 증명서가 두 가지가 대학원 진학에 활용이 됐는데 대학원 입시를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했는데 과연 그 인턴 확인서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하고 한 거냐. 그 쟁점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2017년 발급된 인턴 확인서와 2018년 발급된 인턴 확인서가 기간도 다르고 활동 시간도 다른데 과연 이것이 이제 지금 최강욱 의원의 주장은 17년도에 내가 발급을 했다. 2018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조만간 이제 판결이 나올 테니까 그 판결을 보면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은 금고형 이상을 구형했습니까? 징역 1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징역 1년. 금고형 이상을 구형한 거죠. 만약에 검찰의 구형은 검찰의 징역 구형을 그대로 1년이다. 받아들이면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과 달리 죄가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자, 1심 선고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의원직이 달린 문제고 역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교육 비리 의혹과 연관이 된 거고 네. 비록 최강욱 대표는 또 다른 혐의로 또 기소가 되기도 했는데 자, 오늘 재판 지금 이제 막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무소 위조죄는 되지가 않고요. 왜냐하면은 그 최강욱 그때는 당시 이제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였기 때문에 거짓말로도 이걸 써줄 수 있는 거니까
핵심은 뭐냐면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검찰에서 입수한 증거 자료 중에 2017년 10월 달에 정경심 교수가 보낸 이메일이 있더라고요. 예. 그 이메일에 보면은 이런 인턴 확인서를 좀 발행을 해달라, 발급을 해달라. 그런데 내용은 요렇게 해달라. 어떻게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16시간 한 걸로 해달라. 만약에 굳이 이런 그 이메일이 필요 없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제 검찰이 의심을 하는 거고, 또 최광욱 변호사가 그 근무했던 대표로 있던 그 로펌이 그렇게 큰 로펌은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직원들 몇 명 안 되고 변호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로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인턴들 올 때 있는데 오면은 눈에 확 뜨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직원들이 그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 또 이런 진술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거기에 반박하는 그 최광욱 의원의 그 변호인이 얼마만큼 잘 반박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아마 유죄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좀 더 많이 들면서도 이게 실형감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벌금형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그 예측입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최광욱 대표의 주장 중에 반박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정혁진 변호사님, 이재명 지사가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것처럼 나도 지난해 총선 선거 기간 동안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는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죄니까 나도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다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서 참 결도 다른 사건이다라고 재반박하고 있고요.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이 반박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광욱 의원이 그 혐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재판받는 게, 기소가 된 게. 첫 번째가 오늘 결론이 나올 그 업무방해죄가 있고, 두 번째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명예훼손죄, 이렇게 세 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 최광욱 대표죠. 그 최광욱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관련된 판결은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문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재명 지사 그 대법원 판결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할 때, 그때 이렇게 여러 명이 그 TV 토론회 같은 걸 할 때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판사들을 명확하게 설득할 수 없었다 해서 무죄가 나온 건데, 그런데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최광욱 대표가 한 것은 작심하고 그 팟캐스트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법원 판결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제 선고가 나올 것,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 줬느냐, 아니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온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지, 그러면 의원직은 박탈이 되게 되기 때문에, 자, 그 관건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박정화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재판 결과야 뭐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와 관련해서 4년형을 지금 받고 복역 중이잖아요. 글쎄 이게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결코 이렇게 가벼울까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법률적인 판단 이전에 지금 뭐 허위, 가짜, 뭐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도 이제 혼돈스러울 정도고, 얼마나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지 좀 막 그런데, 이 뭐 최강욱 의원을 포함해서 뭐 조국 전 장관 이 주변, 세상이 이렇게 쉬운가, 막 해도 되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들어요. 뭐 그냥 막 써서 가고, 우리 옆에 정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정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무슨 사법시험 합격증 위조해서 지금 변호사 업무하는 건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막 뚝딱뚝딱 인턴 허위증명서 만들고, 뭐 이러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보건복지부, 교육부 다 무슨 의사 자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면허 받고 쭉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방관,
그다음에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 인턴 증명서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글쎄요 이게 저희가 뭐 신라젠 의혹 사건도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일들을 이렇게 쉽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충격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막 이렇게 막 부풀려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들이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정리정돈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정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고 마침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법원이 최강욱 대표의 1심 선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도 곧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검찰이 지금 나에 대해서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반박성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건 근거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는 대목을 지금 현장에 그 법원에 나가 있는 우리 현장 기자가 지금 막 저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온 내용을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있는 현장 그대로 생생하게 지금 보도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 대목이 지금 하나 일단 확인됐어요. 법원의 말인데 공소권 남용, 최강욱 주장 이유 없다. 이재명 기자 무슨 말입니까? 1심 재판을 좀 진행하고 있고 지금 주문을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읽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가 들은 걸 좀 바로 이제 속보 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결심 공판 때 최강욱 의원이 한 얘기가 바로 저겁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 본인을 업무방해로 기소한 것 자체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소 자체는 재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지금 문제는 사문서 위조가 아닙니다. 아까 정영진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인턴 확인서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이것을 대학원 진학에 씀으로써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죄가 갈지는 이제 좀 더 좀 주문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서는 최강욱 대표 측이 주장했던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뭐 공소권을 남용했다라는 최강욱 대표의 검찰을 향한 비판, 검찰을 향한 반박은 일단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기자께서 지금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데 저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궁할 때 하는 이야기거든요. 최강욱 대표는 보복 기소다 뭐 이런 주장도 했는데 법원이 조금 전 보복 기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업무 방해죄로 기소가 됐는데 나 업무 방해죄 아니다. 내가 그 조 전 장관 아들 실질적으로 인턴을 갖다가 했고 그 증거가 여기 있다. 이게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하는 게 변명을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에게는 더 그 안 좋은 인상을 갖다가 심어주는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잘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시지만 우리나라 법원에 있어서 그 대입 관련돼 가지고 그 입시 비리는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벌금형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던 거는 첫 번째는 여기에 있어서 최강욱 대표는 정범이 아니에요. 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가지고 써먹은 사람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나 아니면 조 전 장관 가족인 거지 최강욱 대표는 그게 아니니까 한 다리가 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그야말로 대입이었으면 훨씬 더 엄격하게 봤을 텐데 아무래도 대학원은 좀 대입보다는 좀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벌금형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벌금형도 유죄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건 정혁진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전망인데 이 건 때문에 이런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열린민주당이 이런 논평을 했는데 자 이건 현재 지금 국회에 있는 취재 기자가 저희에게 전달해준 내용인데요. 박수현 대변인. 이 건 때문에 이런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열린민주당이 지금 뭐라고 논평했냐면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이제는 국회 시간이라면서 사법부를 강하게 지금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법관을 탄핵해야 된다. 자, 동일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하필 최강욱 대표의 1심 판결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시점에 법관 탄핵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논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관련이 없어야 되죠, 사실은.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읽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린 민주당에서 그런 정무적 판단을
좀 미숙하게 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국회에서는 한 지난 3, 4일 동안에 법관 탄핵이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그 판사들이 사표를 내고 이제 퇴직을 하는데 그대로 사표를 내고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권리들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의 개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 2명은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성명 또 제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일련선상에 있는 논평이라 하더라도 그 자당의 대표가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논평을 내는 것은 시간 또의 선택이 적절치 않은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지금 가장 생생한 속보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취재 기자가 현재 법원에도 나가 있고 또 국회에도 나가 있고 양측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이재명 기자, 최강욱 대표는 갖가지 논리로 검찰을 비판해오고 자신의 무죄를 강변해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조금 봤듯이 나를 보복 기소한 거다, 검찰이. 그리고 검찰이 무리한 공수권을 남용했으며 이건 검찰처법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일단 법원은 최강욱 대표의 이 주장에 대해서 다 기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1심 선고 주문 중인데 언제쯤 나올까요, 결과? 글쎄요, 판결문은 판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얼마나 양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 판결문 안에, 지금 읽고 있는 판결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주문해서 이제 딱 발표를 하죠. 이러이러해서 지금까지 변호인이 주장했던 것은 이건 문제가 있고 뭐 쭉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쭉 평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주문을 하게 돼 있는데, 글쎄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은 아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최강욱 대표가 마지막에 주장했던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공소권을 남용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주장은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고,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사건의 본질은 이제 얘기하겠죠. 과연 인턴 확인서가 인턴 활동을 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인턴 확인서 자체가 인턴 활동과 무관하게 나중에 뭐 가짜라고 해야겠죠. 가짜로 나온 것이냐, 그게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과연 이것이 업무 방해가 되느냐. 다시 얘기해서 이 인턴 확인서가 없었다면 대학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라고 보면 이제 업무 방해가 되는 거죠. 이 인턴 확인서가 이 가짜 인턴 확인서 때문에 만약에 대학원에 합격했다 그러면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지금 쭉 법원이 정리를 하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정영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형을 할지 아니면 뭐 무죄를 할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하겠죠. 이재명 기자 지금 얘기하는 동안 제가 옆에 있는 정혁진 변호사한테 판사의 이 선고 주문 얼마나 걸리냐? 10분이냐? 30분이냐? 수신호로 물어보니까 정혁진 변호사가 30분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0분 안에 나온다라는 얘기니까 나오자마자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저희는 30분을 기다리며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라임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의혹, 과연 공수처 1호 수사가 될 것인가 궁금증입니다. 오늘 빠르면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나오는 게 많군요.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지금 수사의 초점이 불법 출금 의혹에도 가 있지만 이 수사를 누가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수사 외압 여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학의 사건 초점 수사 외압 의혹으로 확대.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부장 이성윤 부장 수원지검 안양지청에게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 중단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 소위 외압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2019년 6월 말 김학의 출입국 기록 무단 조회한 2명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문을 쓸 수 없다라며 수사 중단에 반대했던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당시 수사팀의 A 주임검사. 아니 이게 어떻게 무혐의입니까? 나는 이거 무혐의 결정 못 씁니다. 요 주임검사가 당시 수사팀에서 이례적으로 배제됐다는 게 동아일보 취재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배제됐던 주임검사를 불러서 외압 의혹에 조사를 했다더라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
정혁진 변호사님, 당시 주임 검사가 이례적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배제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어딘가에서 외압이 있다. 추가 수사 중단해라. 라고 해서 무혐의 결정문을 누군가 써야 되는데 수사를 중단하려면 당시 주임 검사가 나는 이거 못 쓴다. 라고 거부를 했고 수사팀에서 배제가 됐다. 검찰이 고 주임 검사를 불렀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그것도 왜 못하게 하느냐? 다른 어떤 불법적인 것들을 위해서 못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그 곤란한 그런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박수현 대변인.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출입국관리국의 공익법무관, 여기서 김학의 전 차관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것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정확히 존재를 해요. 지금 이 동아일보의 기사는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외압까지 이제 확장해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제를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출입국관리국의 그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언론에서 주요 범죄 혐의자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면 출입국 관리국의 공무원들은 그것을 당연히 조회를 해서 장관 차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조회를 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그날이 출국하려다가 제지된 날이 3월 22일로 알고 있는데 3월 15일 날 대검에 우리 특수수사단에서 김학의 차관을 그 문제로 재수사하는데 출석을 해라. 예. 출석을 안 하니까 모든 언론들이 이거 뭐 불법으로 몰래 출국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을 막 쏟아내고 있을 때 한 4천 건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출입국 관리국의 그 공익법무관은 출입국 기록을 조회할 수밖에 없고 그걸 보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고 그러면 검사가 이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고 또 그 주임 검사는 불법이 아니야라는 또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자체가 어떤 기사 자체가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고 이야기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외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예, 박지원 대변인. 기사만 놓고 이제 우선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은 불법이냐 아니냐 안에서 논란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안에서 논란이 있었고 이 건에 대해서 담당 수사팀에서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끔 했다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고 불법일 수 있어서 주임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 하는데 그 주임검사는 너 그럼 이거 안 돼. 이게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나와서 이렇게 와 있어. 이게 작년에 하도 많이 있었던 그 수사팀 해체하는 거 인사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이 했던 그리고 수사지휘권 발동했던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왜 이게 문제가 없는 건이라면 그리고 담당 수사팀의 판단에 맡겨놓고 진행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그 담당 주임검사를 속간해서 다른 데로 놔두고 여기서 진행을 했느냐 하나. 두 번째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박수현 대변인 김학의 차관이 출금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익제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안에서 김학의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아버렸던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고 그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거는 다 묻어버리고 그러면 불법 문제가 있는 사안들을 진행을 해서 지금 왜 논란을 시켰느냐. 그렇다면 여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실제와 상관없이 다른 얘기들을 돌아가는 거는 이게 본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동아일보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면 그냥 맡겨놨으면 됐지. 왜 이렇게 수사팀 주임검사를 속아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정리하게끔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박에 재반박.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우리 지금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더 동의합니다. 진짜 본질은 뭐냐면
이것이 불법으로 출국을 막았느냐 안 막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재배당이 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결과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 진짜 본질은 뭐냐, 국민이 주목하시는 본질은 뭐냐면, 저는 김학의 차관도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자꾸 나오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 같지만 좀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자꾸 무슨 성폭력, 공소시효, 무혐의, 뭐 가르마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이 보는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그건 처리하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왜 김학의 차관이 그런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제19 감싸기를 하고 처리를 제때 처리를 안 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 2016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을 기억합니다. 이 자체도, 김학의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2013년에 그를 기소하지 않은 것, 그것이 더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보는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서로 다른 팽팽한 견해, 반박에 재반박 들어봤습니다. 속보가 마침 들어왔는데 뜨거운 열기를 잠시 식힐 겸 속보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입장을 냈군요. 내 딸 인턴 지원 시 피부과 신청 안 했다. 라는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내 딸이 인턴에 지원한 건 맞지만 인턴 지원할 때 피부과 신청을 안 했다. 라는 건데 일단 그거 읽어드리고, 두 번째 속보는 법원이, 요거는 이제 최강욱 대표 건이죠. 조국 아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라고 법원이 얘기했습니다. 최강욱 대표에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불리한 법원의 주문이, 판사의 주문이 나오고 있는 건데 굉장히 뜸들이네요, 법원이.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일단은 인턴 면접 지원 시에 과를 희망하나요? 저거는 조국 전 장관이, 저는 또 이 사람들이 숲을 쳐다보자고 얘기하는데 전학매에는 지금 나뭇잎이 없어요라는 소리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인턴을,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데는 의과대학을 나오면은 일반 의가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전 전문의가 되는데, 인턴 과정을 수련할 때는 이 과를 지원 안 해요. 그냥 전체가 다 인턴이에요. 지금 내일 발표가 되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원해서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냥 국립중앙의료원의 일반적인 인턴입니다. 이게 일정 인턴 기간을 지나고 나면 그 후에 이제 피부과나 무슨 뭐 마취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걸 지원하게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은 내년, 내후년 있을 일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지원 안 했는데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또 본질과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박찬대 대변인 견해까지 들어봤고요. 추미애 장관이 떠나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주요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도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이라는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 장관은 본인의 임기의 성과를 자찬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매우 높게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의식한 듯 영원한 저항은 없다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개혁은 어느 시대에나 계속되지만 저항은 그 시대와 함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데요. 조 전 장관의 가족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 대장정에 노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한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조 전 장관 가족까지 다 수모당하는 희생을 겪었다. 사랑해요, 추미애. 지지자들은 이렇게 화답했다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보면서, 정익진 변호사님, 검찰개혁을 하는 대장정 가운데 노 대통령이 희생한 거고, 한명숙 총리가 아무 죄도 없는데 검찰개혁하다가 고초를 겪은 거고, 아무 잘못 없는 조 전 장관 가족이 검찰개혁하다가 수모를 당한 겁니까? 일단 노 대통령께서는 뭐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대법원까지 간. 그러니까 저거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 장관 마찬가지로 뭐 가족이 수모를 당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 원인 제공이
검찰이 지금 최강욱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기소권을 남용해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범죄 행위를 해서 그 결과를 겪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역사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역사의 추미애 관련해서 기록될 이야기는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총장을 직무 집행시키려다가 집행정지가 된, 인용이 된 그 초유의 사태가 역사책의 검찰사에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법원이 최강욱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의 금고를 선고했습니다. 인턴 확인서로 입학 업무 방해한 것은 위험성이 있다라며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원자의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한 입시를 초래했다라고 법원은 최강욱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요.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으로써 금고형 이상이 선고됐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박탈 상실되게 됩니다.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 인턴 확인서로 입학 업무가 방해된 위험성이 있다라며 1심이 확정될 경우 최강욱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단은 1심 판단은 조 전 장관 딸과 관련된 입학 주요 스펙이 허위로 판단했던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인턴 서류와 관련돼서 입시를 방해했느냐라는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1심에서 최강욱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강욱 대표가 그간 제기해왔던 주장들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며 기각을 했고 최강욱 대표가 위조했다라는 그 서류가 대학 입시에 방해를 했고 조 전 장관 아들의 능력이 아닌 인맥을 통해서 입시에 지장을 줬다라고 재판부는 최강욱 대표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자, 저희가 제일 빨랐던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모든 최강욱 의원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걸 다 법원이 배제했다고 봐야겠죠. 첫 번째 검찰의 기소권 남용도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본 거고 인턴 확인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로 발급됐다. 이것도 인정을 한 거고 그런데 이것이 대학원 입시에 쓰였는데 이것이 대학원 업무를 방해했다까지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 지금 이제 주문 결과를 보면서 조금 전에 이제 정혁진 변호사가 벌금형 정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대학원 입시 방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은 이제 그것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나 가족에게 오히려 더 범죄 혐의가 크고 우리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다 이렇게 봤었기 때문인데 예상을 깨고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그렇죠. 징역 8개월 나오는 것 자체는 아마도 최강욱 의원이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리고 특히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까지 그러니까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을 검찰이 보복하기 위해서 기소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더욱 좀 가중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박정화 대변인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강욱 의원이 결국 의원이 된 것도 최강욱 의원이 민정수석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이 된 것도 그때 당시 민정수석을 했었던 조국 민정수석과의 인연과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자 결국은 그 인턴 확인서를 써주었던 행위 자체가 1심이긴 합니다만 징역형이 나왔고 이 형에 따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될 형입니다. 어떻게 공직기강 비서관에 청와대가 발탁을 했고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로서 당선이 됐는가 예, 지난 이 과정까지도 되새겨보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전에 있었던 일,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관 업무를 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지금 부정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이런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이 건에 대해서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이 허위 가짜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판결을 제가 속보로 보면서 저는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지 모르는, 인지하지 모르는 그 어떤 사람,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딸 때문에 떨어졌던 그 누군가는 지금도 내가 합격했는데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허위 경력 인턴서를 통해서 내가 떨어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다른 데서, 그다음에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접었고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 꿈을 접었던 그 누군가가 있으리라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너무나 저렇게 잘못된 거, 허위, 가짜, 그리고 거짓말 등으로 나라를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고 알지도 못하는, 본인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생기는 이런 일들은 전 진짜 다시는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팍 들었어요. 예. 자, 일단은 1심 판결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최강욱 대표가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추가적인 재판부의 판단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박수현 대변인님, 앞서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적으로 무죄 추정이 돼야 되겠지만 1심 선고가 갖는 의미 자체가 폄하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 같은 결과를 온 국민이 함께, 박수현 대변인, 저희 지켜보고 있는데, 1심 판결들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도대체 아들, 딸 입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예. 어쨌든 뭐 지금 1심 법원의 판단, 대개 이런 경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최광욱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히 한마디를 또 붙이고 있는 것이고, 끝까지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진행을 하겠죠. 예. 그것까지 좀 보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이 느끼시는 마음은 아마 우리 박정아 대변인이 지금 아주 울분을 섞어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바라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부분일 거예요. 저 당시에 저런 어떤 입시 제도가 만들어졌고 저런 곳에서 저런 어떤 아빠 찬스나 부모 찬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또 있었던 시대의 현상이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을 지금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도 또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조국 장관의 가족들은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사모펀드로 시작한 법무부 장관의 어떤 적절성 여부를 검찰이 처음에 제기를 해놓고, 그러면서 그것을 재빠른 수사를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별건들이 함께 드러난 가족의 아픔들도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게는 계속 이런 불리한 결과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변명이나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떤 한 시대의 그 제도가 만들어낸 아픔들, 또 그것이 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의 가족에서 또 일어난 저런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까지 또 봐야 되는데, 아직은 법원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하고 인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은 함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기자, 끝으로 짧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조국 전 장관의 갖은 혐의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혐의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가 딸 아들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 분명히 유죄가 나왔는데 청와대 입장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 또 청와대가 입장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굳이 지금 현직도 아닌 상황에서 입장을 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역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도 의혹만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당시에는 의혹이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지금 1년여가 지나고 나서 지금 검찰이 기소했던 많은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물론 이제 1심 재판이기 때문에 아직 그다음에 항소심이 있고 대법원까지 좀 더 시간을 봐야겠지만 1심 재판부는 지금까지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런 점에서 여전히 다시 한번 돌아볼 거는,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추미애 전 장관도 마지막에 지지자들에게 조국 전 장관도 검찰의 개혁으로 해서 큰 수모를 당했다. 수모를 당한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과연
검찰개혁 대의를 그 중요한 일을 꼭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았다면 오히려 검찰개혁의 대의가 더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분명히 남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로도 연관이 되는군요.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지금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 건물 상층부에 설치되어 있는 파노라마 카메라로 지금 현재 광화문 상공과 광화문 시내를 실시간으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빠른 시각으로 각계에서 제설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니만큼 이동하실 때 외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걱정되는 마음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말루에서는요. 조민의 인턴 면접이라는 주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최강욱 대표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뉴스 속보와 함께 상세하게 더 이야기 나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